모든 매체에서 이제 생중계가 됐거든요. 저도 이제 워낙 이제 관심 사안이니까 녹화 중에 잠깐 좀 끊고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언론사들의 정보 보고를 얘기를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한 이틀 전부터 묘한 말이 흘러나온 것은 사실은 몇 군데 언론사의 공통된 정보였어요. 묘한 말이라는 게 예. 기각적으로요? 아니 8대 0으로 갈 것이다. 아. 어떤 결론을 나더라도 만장일치로 갈 것이다. 이 얘기예요. 아니,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도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예, 글쎄. 우리 둘이가 이번에 편집하는 걸로 딱 하고 네. 이 결론을 우리 서로 맞춰볼까? 아, 예상? 예, 예. 그러면 편집을 전자로 해서 예, 편집을 진절을 했어. 변호사님부터. 그때부터. 아이, 나는 한 명을 모르겠어. 그래요. 이거 아무리 구슬을 만져봐도 아마 내일쯤은 내한테도 이제 감이 오지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로또상 틀리지만 이번에도 틀릴 거라는 예측을 하면서 그냥 할게요. 이렇게 세부 쟁점에서는 형법상 죄가 된다 안 된다, 위헌이다 아니다, 또 위법이긴 한데 중하다 중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냥 인용은 8대 0으로 전원일치로 인용되지 않을까. 하여튼 뭐 결과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걸로 예. 제가 아니. 헌법재판관이면 금요일에 할 것 같아요. 인용은 8대 0으로 전원일치로 인용되지 않을까. 자, 이번에 한 번 맞았으면 좋겠어. 맨날 틀려가지고. 결정문 전문을 보면 주문이 맨 먼저 나오잖아요. 네네네. 맨 앞에. 아 결정문에는 네. 결정문에는 맨 앞에 그 인정된 게 나와 있는데 네. 요지 발표를 할 땐 순서를 바꿔서 앞에 먼저 기각된 거 3개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걸 그렇죠. 그 순서를 해버리면 벌써 채널 다 돌아가잖아. 음, 그러니까 그러나 예. 그러나 한 다음에 그런 시각에서 보셨군요. 예, 아하. 저는 약간 반전을 만들었다. 아니, 그건 형사 판결문이나 민사 판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이 주문이 먼저 나오고 이 결정 이유가 나오고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주장 혹은 항변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은 뒤에 다 붙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분도 주문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결정의 이유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다 붙는 거예요. 그날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 요지 읽는 동안 그러나 그때마다 이게 코스피 지수가 네네네네. 이렇게 수직 낙하하다가 그 탄핵 사유 인정한 거기서 팍 올라가서 2,100을 그냥 순식간에 넘어섰잖아요. 그게 기각이 되게 되면 연말까지 정치적인 대혼동이 펼쳐질 거 아니냐. 불확실성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제시라는 게 불확실성이니까. 더 증폭되고 뭐 확실해지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주가 동향 보면서 만약에 기각됐을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두려움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문장이 되게 훌륭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용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문장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흐름이 좋아가지고 이정미 재판관이 읽을 때 귀로만 들어도 이해하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결정문 전체를 제가 보니까 비문이 거의 없고요. 비문 3개나 있습니다. 3개 정도는 80몇 쪽 되는데 출판사에서 책 몇 번 교정 봐도 오탈자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는 측면이 있다. 일부러 배제를 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본 헌재 결정문 중에서 가장 우리말다운 문장이었다는 생각 들었고요. 예. 두 번째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냐 하면 이게 형사재판이냐 뭐 아니냐 뭐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시비가 재판 과정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이래서 갈등도 심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논란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8대 0 전원 일치로 합의한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소수 의견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보충 의견만 붙어 있지 소수 의견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탄핵 사유로 인정한 문제를 다룰 때에도 형법상의 용어를 거의 안 썼어요. 그러니까 뭐 강요죄냐 뇌물죄냐 뭐 등등의 형사적인 범죄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용어를 거의 안 쓰고 사익 추구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위배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익 추구라는 거는 이거는 형사법적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리적인 논쟁 또는 정치적인 논쟁, 도덕적인 논쟁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최대한 문장을 다듬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진짜 많았구나. 쉽게 말하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돈을 기업들이 제공하도록 만든 것은 강요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서울지검이 수사를 한 강요죄 시각으로 본 것도 있잖아요. 기업은 피해자라고 하는. 그 시각과 거의 비슷한 표현이에요. 근데 변호사님이 예. 이거는 지나치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험재 결정문에는 네네. 특검 수사에서 나온 사항들이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논란을 피해가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드는데 표현도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협조한 거. 지시한 것, 뭐 협조한 예, 것, 그리고 방치한 것 이런 용어를 식으로. 사익 추구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업들이 낸 돈 중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냥 거기 그냥 줄쭉 세워서 정경련 통해서 돈을 걷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미르 K 재단의 출연금 전체에 대해서 그냥 구속력 있는 거라고 해서 그 말하자면 강요해서 돈을 받아낸 지금은 걸로. 권력의 압력을 인정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에 속해 있는 개별 기업들, 이렇게 롯데의 70억 원이라든가, SK도 있고 삼성도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삼성의 이 여러 가지 다른 돈 낸 거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다 열어놓고서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를 그냥 다룬 거지. 형사재판의 특정한 시각을 헌법재판소가 제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증거라고 봐요, 이 표현이죠. 아니 물론 그 말씀 맞아요. 물론 그 말씀 맞는데 이제 전체적인 시각이 네네.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라든지 경영 자율권을 침해했다 이 표현은 피해자로 보는 시각, 이 권력의 압력을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이 시각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있죠. 이 기본적으로 그게 표현은. 깔려 네. 있고 그다음에 경영자율성 침해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기용하라고 하고 그 사람은 어느 자리에 보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보낸 다음에 최선실의 사익 추구를 하는 기업체에서 계약을 수주하도록 하고 네네. 이런 것들이 다 경영 자율성 침해가 되는 아니 거예요. 근데 결정문 표현은요. 미르와 K스포츠 설립으로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렇죠. 기업 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다. 자기야 뭐 돈 예, 출연하고 이게 안 하고도 떨어지게 자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뭐 삼성 입장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지금 뇌물죄로 이재용 씨가 구속이 돼가 있잖아요. 근데 예, 나중에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할 때 블라디미르 같은 아주 최고가의 말을 네. 삼성이 사준 것 아니냐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증거인멸이 이유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속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이제 또 반전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 이제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다룬 예. 어떻든 그 형사재판은 따로 예. 봐야죠.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기를 했잖아요. 예.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못 받아들인다. 나는 억울하다. 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진실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결정은 나의 내면으로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투쟁을 하기로 작심했어요.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그러면 그런 노선을 결정했다면 바로 나왔어야죠. 바로 나와서 삼성동 자택에 가서 냉골에 그러니까 보일러 고치는데 한쪽에 난로 피워놓고 야전 침대 갖다 놓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해야 투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마지막 메시지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헌재 결정에 승부하지 않겠다 이 얘기가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헌재 결정에는 승부하지 않았다면 뭐 농성을 하거나 무슨 행위를 하거나 뭐 어떻게 했겠죠. 탄핵 파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다 받아들이는데 지금 형사문제 남아있잖아요. 당장. 그렇죠. 예. 당장 이제 검찰에 검찰 조사 뭐 가서 앞두고 있고요. 최순실과 공모 관계, 공범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이제 지금부터 피의자 내지 피고인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 형사법정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범죄를 지금 다 인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지금까지 가장 강조했던 것이 사익을 이 추구하지 않는다.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그런 거 엮였다.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걸 꾸준히 얘기해봤잖아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대처하더라도 이거는 되게 합리성이 없는 대처법이에요. 만약 그런 관점에서 싸우려면 이제 나는 탄핵당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시민으로서 진실규명을 위해서 나는 싸워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명료해져요. 제일 지금 이게 앞에 한마디가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빠진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아니 이 말을 했었어야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했는데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빠진 게 아니고 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계속 할 거예요. 정치적으로 싸워나갈 거라고 봐요. 그 관점에서 싸워나가려면 이렇게 이틀 반을 더 머무르다가 보일러 들려놓고 텔레비전 들려놓고 뭐 다 갖춰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가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모들이 도대체 아니 대통령의 뜻이 거기 있다면 거기에 맞는 의전과 행동 방침을 건의해서 해야지 이렇게 어설프게 하면 망해 더. 친박 세력들 국회의원들이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총괄, 민경욱 그 의원이 대변인 역할을 하죠. 분유는 김진태 의원.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무슨 자유한국당 안에 뭐 어떤 또 작은 당을 만드는 것이냐, 친박 당을 만들 수도 있죠. 따로 나와서 당을 만들 것이냐, 어떤 움직임이냐. 그래서 아까 내가 드린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번 대선 전국에서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이 가능하다면 할 수 그 있다고 역할을 보시는 하려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근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 서로 안 받으려 그럴 거라. 그쪽에서 우리 얹어줄게 이러면 싫어 이럴 거라고요 지금. 이런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후보로 나서거나 정당의 대표로 나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싸워나가겠다는 친박 진영의 의사표시예요. 그런데요, 유판서가 우리나라 이 정치판을 그렇게 읽으셨다면 반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샤이 보수라고 이른바 칭하고 있는 국민들 숫자가 정말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미하지는 그건 않아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예, 미미하지는 않지만 천만의 얘기예요. 이게 선거판에 돌입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 세력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려 하고 그 한 표가 아쉬운 그 후보가 매달릴지 모릅니다. 이것이 만약에 삼강구도나 양강구도가 되면 그건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요, 문자 그대로 캐스팅 보트 역할이 됩니다. 예, 아니 그 사실 어제 일요일 날 모든 그 예능 프로그램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 그 이제 생중계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저로 이동하면서 보인 미소 때문에 말들이 많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알듯 모를 듯한 그 미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현장에 있었던 분 몇몇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그 청와대 직원들을 다 일일이 만나고 하면서 눈물을 좀 약간 흘렸던 것 같아요. 이 뭐 명확한 이 취재가 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들은 전언으로는 그리고 뭐 차 안에서 그 정도는 이제 화장을 고쳤겠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쫓겨났잖아요. 네. 쫓겨나서 옛 집으로 살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앞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와 태극기 흔들고 우리 대통령 환영합니다 이러고 박수 치고 애국가 부르고 노래 부르고 하면 아 내 편이 이렇게 있구나. 뻥 예 하는 데서 유세 뻥. 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하. 일단 그 눈물을 참으면서 미소를 짓고 내려서 일일이 악수를 하고 가는데 결국 그 현관 앞에서는 눈물이 제법 많이 번진 거예요 이미. 억울해서 오는 거예요. 억울해서 분해서. 그 이제 그 심사는 복잡하다고 생각합시다. 아니요. 저는 오로지 분하고 억울한 감정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1, 2, 3차 담화문, 신년 기자간담회, 정규제 TV와 인터뷰 다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 요만큼이라도 다른 감정을 비춘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감정은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분하다, 억울하다 이거. 변호사님, 분명히 근데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예, 언행을 죄송합니다. 조심해 예,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제가 조금- 수석 대변인이란 말씀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실 수가 없으시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국회가 써내십시오. 만든 법률이 그렇게 정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국회 법률을 무시하고 재판관하고 변호사들이 둘이서 합의하면 법률을 깰 수 있습니까? 김평호 변호사님, 그렇지 지금 않습니까? 저희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십니다. 아니 뭐가 지나쳐요? 저는 법을 설명한 것밖에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까 개인적인- 발언하실 때도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와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 대해서도 삿대질이랑 헌법재판관식이나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그래요. 부분은. 법을 다 틀어보시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품격 있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일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이외에는 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재판이 공정하게 또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은 이 법정에 계신 청구인 대리인이나 피청구인 대리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온 국민이 지금 동영상으로 다 보시고 계십니다. 아니 대리인단이 도대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사명감을 안고 저기에 왔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나는 이번 헌재 전체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법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추는 명색이 국회의원이고 법사위원장이에요. 그런데 법대 아래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추위원단으로 아니죠. 갔으니까 그런 거죠. 이건요, 그냥 제도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법, 행정, 사법에다 헌법재판소라는 건 제4부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 아래 마치 우리가 일반 형사법정이나 일반 민사법정에서 법대 아래 재판을 받는 형식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이 풍경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게 과연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 아니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벌써 우리나라 두 번째란 말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최고 부서 어떤 입법, 행정, 사법보다도 최고의 권도로 자리 잡는 거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이 헌법의 취지도 별 문제 맞지 없다고 않고. 봐요.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 뭔가 이거 앞으로 대통령 탄핵 문제는 자리 배치부터 좀 바꿔야 되고. 아 그거는 일리가 있어요. 인테리어 새로 하면 돼요. 아니 그거는. 심리 방법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제일 재밌는 게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 민주주의가 젊다는 걸 증명했다. 그럼 미국 민주주의가 늙었느냐? 이게 아마 이게 트럼프가 트럼프를 겨냥한 건가요? 트럼프를 겨냥하고 한 말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가 되게 역동적이고 보통 이 정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사태까지 가면 뭐 유혈 사태 돌 좀 나오고, 날아가고 뭐 체류탄 쏘고 몽둥이 휘두르고 뭐 화염병 던지고 이 정도 나야 정상인데 저거 옛날에 한국에서 민주주의 되는 것보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게 낫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몇십 년 전에 네네. 보니까 뭐 몇백만이 시위하고 하는데 너무나 평화롭게 모든 것이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시민들은 기본권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아웃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볼 때는 저게 어디 듣보잡 나라인데 하고 보니까 듣보잡 나라는 아니야. 제법이네. 아니, 최소한 듣보, 예. 프랑스처럼 폭력적인 시위는 벌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그 보인 건데 이 CNN 표현은 그래요. 박아웃. 네. 굉장히 사실적으로 능유하게 표현을 했고 AP통신은 스트링 폴. 기막힌 몰락이다. 이 참 재밌었더라 이게. 그리고 일본 NHK가 일본의 공영방송이잖아요. 시종일관 이걸 생중계를 하고 통일사까지 동원을 했고 일본이 그쪽도 뭐 생겼어요. 연예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소재로 등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꼬는 것뿐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다 비꼬는 연예 프로그램에 거의 단골. 거기도 아베 총리 부인 그러니까요. 지인과 관련돼 있는 스캔들 그래서 터져가지고 한번 국유 재산을 헐값에 넘겨준 아. 그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좀 앞으로 일본을 풍자하는 얘기를 이게 해야죠. 특별 코너 하나씩 넣읍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40분씩. 미국 유학생들은 되게 뻑인데요. 어깨 힘준대요.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요새 미국에서 트럼프 탄핵이 많이 그러니까요. 나도니까 일부 미국인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탄핵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니들도 할 수 있어. 이러면 그게 붙었대잖아요. If they can do it, so we can do. 쟤들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해? 이거요. 그 북한에서도 뭐 이례적으로 이제 그 2시간 20분 만에 그 방송을 했는데 그거는 뭐 특별한 뭐 왜 방송을 하지? 지네 쫓겨나면 어쩌려고? 아니 근데- 이런 거 북조선 아니, 인민들이 이런 걸 따라 배우면 어떡하려고 아니 이런 걸 그 보도를 하고. 북한이 처음부터 탄핵 재판 받는 거 이걸 계속해서 보도를 해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공격하는 거는 좋은데 지네 내부의 뉴스를 내보내면 북한 인민들이 야 모든 나라가 다 우리 같지는 않구나.
북한 말입니다. 남조선은 보니까 대통령을 뭐 좀 무능하고 부패하면 쫓아내버리네. 이런 인식이 싹 트면 어떻게 하려고? 홍준표 지사가 그 출마하는 것은 본인은 이제 영남을 바탕으로 네. 일단 TK, PK에 홍준표 열풍을 불게 하고 그것을 상륙을 시키겠다. 최소한 양강부도는 아니다. 3강 아니면 4강 부도다. 그래 됐을 경우에 이 한 30%를 그 가지면 민주당, 국민의당 예, 그리고 이제 가지면 아. 이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남이 1,350만 내란 말이에요. 인구가. 그러니까 저렇게 계산을 하면 어떤 사람이 나오면 당선이 되냐 하면 고향이 영남이고 예. 성이 김씨고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오면 돼.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는 지금 대법원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것 때문에 지금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 또 가 있어요. 물론 대법원에서 또 무죄 나올 가능성이 또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걸린 상태에서 대통령 출마를 했는데 사람들이 불안해서 뽑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나와주시면 땡큐지 그거는. 아니 그러면 다 땡큐라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구도를? 전 변호사님은 분명히 이제 이게 뭐 문재인 대선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구도를?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35% 내외,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한 15% 내외예요 예. 최근에. 그다음에 이재명 10%. 후보가 10% 네. 좀 안 될 때가 네. 많죠. 이게 합치면 60%예요.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표를 이렇게 보면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안희정 지사가 안 나오면 누구를 찍냐 이렇게 보면 한 35% 정도가 문재인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안 나오면 어디로 가냐 봤더니 거의 한 60%가 문재인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나서 문재인 후보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탈락한 후보의 표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쪽에서 붙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두 사람 합친 게 한 26% 되잖아요. 그럼 26%에 13%가 붙으면 그게 48%예요. 네네네. 그냥 산술적으로. 예. 물론 안희정 후보로 확정해도 마찬가지. 네.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후보로 확정이 되면 지지율이 그냥 과반에 육박한다고 봐야 돼요. 네네네. 그냥. 네. 그 조건이니까 마찬가지로 육박하는 후보가 있으면 양강구도가 되지만 네네. 지금은 다른 당의 후보들이 합쳐질 가능성도 지금 별로 안 보이고. 안 보인다 보시는 예, 거예요? 저는 안 보여요. 아, 국민의당 이제 안철수 후보 때문에. 바로 이 점이거든요. 네. 일단 그동안에 여기까지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박근혜 정부에 실망한 중도 혹은 뭐 자기의 이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중도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이분들 그리고 보수 세력들 이분들이 그동안에 문재인, 안희정 혹은 이재명 성남시장도 초기에는 오히려 보수 세력들 표가 많았다고 본인도 인정을 해요. 그럴 정도로 다 몰려갔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정권 교체를 기대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데 예컨대 비문 쪽에서 우리 당 주자가 나와서 신망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후보가 등장을 한다면 그렇죠. 양강구도가 되겠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그래 지금은 시간도 그래서 그렇고,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그 얘기 그리고 이른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이른바